이게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 때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이 수장이자 포티투다 송장현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이 FSD와 모델 Y 스탠다드 국내 출시 가능성에 대해 다뤘던 영상이고, 공교롭게도 바로 전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이 왜 FSD처럼 될 수 없었는지를 다뤘습니다. 여기에는 포티투다 비판이 담기기도 했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어떤 임원이나 결정권자가 사임한 게 아니라 대표가 사임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블라인드에서 현대차 직원들의 반응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 직원들의 반응은 현재 어떤지, 이렇게 된 이상 FSD 라이선스를 받아오른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트료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지 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톱.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자,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보여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한데, 보통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FSD가 한국에 출시된 이후에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현 주소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넘어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보거든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직원이 아닌 대표가 사임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율주행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고, 빠르게 상용화하는 게 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위해서라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평소와 다르게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늦은 건 현대차그룹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이게 지금까지 안 됐다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입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근데 왜 현대차 주식은 오르는데 기업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걱정이나 해라, FSD 나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논쟁 유발이라고 보고요. 주식이 오르는 건 역으로 송창현 대표 사임이 호재로 작용했을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기업 전망치도 분명 작용하니까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론을 무시하다가 망한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산업 전환기를 제대로 대응 못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진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현대차그룹이 늦은 건 사실이라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각 잡고 자율주행에 신경 써줬으면 한다는 걸 초점으로 두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차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워낙 안 좋은 말들도 많고 해서 그냥 화면으로만 잠깐 보여드리면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게시글이나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와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분위기나 반응이 이렇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평가도 하더라고요. 사실 FSD 출시 이후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송창현 대표가 사임한 거잖아요. 송창현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현대차의 자율주행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포티투다시 대표였습니다. 지분 4,200억과 증자를 포함해서 현대차그룹이 투입한 돈만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출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즉 FSD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묻으셨다가 FSD가 실제로 출시되고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요? 이거 뭐야? 게임이 안 되는데 900만 원이면 이걸 누릴 수 있다고? 사실상 옵션이 아니라 기사 한 명을 고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아닌가? 이런 놀라움이 나오는 동시에, 그런데 현대차는 뭐지? 왜 지금까지 FSD 같은 걸 못 내놓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송창현 대표의 사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대표가 갑자기 사임하게 된 건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다면 FSD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슈퍼크루즈랑 비슷한 기능 정도는 우리나라에 이미 상용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고, 포티투다 실적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전략을 라이다 중심에서 카메라 중심으로 전환한 거 말고 운전자들 입장에선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던 거죠. FSD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프로젝트 성적이 오픈된 것 같아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지금이 전략 수정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노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순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권만 보더라도 어떤 새로운 걸 하거나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그 사업을 대표할 인사 임명부터 하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게 차량 OS나 클라우드, 지도, AI 이런 걸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하고 협업하는 쪽으로 재편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송창현 대표 체제에서는 이거랑 반대로 포티투다 중심의 독자 SDV 스택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조직과 문화 개편 필요성도 느낀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건 해석의 영역인데요. 개인적으로 송창현 대표의 사임 글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부분입니다. 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의 회사 사이에서 수도 없이 충돌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레거시, 즉 현대차그룹의 임원과 계획, 그리고 포티투다 사이의 충돌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맥락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긴 합니다. 현대차그룹 내부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나요? 젊은 직원들도 많고 나이 많은 임원이라 해서 시장 흐름을 잃지 못했다면 임원 자리까지 가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맥락만 봤을 때는 막대한 투자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쪽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왜 FSD처럼 체감 가능한 결과물이 없었냐는 겁니다. 일단 FSD와 현대기아차에서 현재 쓸 수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현대기아차는 손 놓고 주행하는 게 우선 안 됩니다. FSD는 되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차가 목적지로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차로 유지와 앞차와의 거리 유지 정도만 해줍니다. 그런데 FSD는 내가 찍은 목적지로 차가 알아서 가고 심지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아도 차가 아무 곳이나 향해 움직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운전자가 자주 가는 곳이라던가 특정 시간대라면 운전자가 어딜 갈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데려다 준다는 거죠. 진짜 한마디로 데려다 주는 차와 데려다 줄 수 없는 차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구형 모델도 OTA를 통해 FSD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 당장 자율주행이 도입된다 해도 이 기능을 지원하는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큰 차인데 아직 이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왜 세계 3위 현대차그룹은 FSD와 같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냐?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전략이 너무 분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율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종도 몇 가지 없고요. 전기차만 만듭니다. 심지어 FSD가 기업이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크고 애초에 회사 구조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자율주행을 심장처럼 두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굉장히 많은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 타임라인을 보면 운전자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율주행보다도 로봇택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모빌리티의 로봇도 있었고 자동차는 또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심지어 최근엔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와 EREV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미 있는 현실만 놓고 봐도 FSD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업과 그게 어려운 기업이라는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가 안 쌓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테스트가 몇 달을 도심에 푸는 거랑 운전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데이터를 쌓아주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또 뭘 한다? 학습을 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점점 똑똑해져야 하는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FSD도 지금 한국 도로를 완전히 익힌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 FSD도 앞으로 계속 똑똑해질 거란 거죠. 이렇게 되면서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 양산화까지 더뎌지고 결국 이걸 경험하는 운전자와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도 유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FSD를 위해서라도 테슬라를 사겠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0만 원이 비싸다고 하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용 편집장님의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900만 원을 주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운전자를 고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마냥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도 차종에 따라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쓰려고 2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저렴하네 이거죠. 심지어 테슬라는 지금 오토파일럿은 전 차종 기본으로 장착해줍니다. 그런데 시작 가격이 6,790만 원인 GV80도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기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걸 쓰려면 200만 원을 주고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본다면 FSD가 마냥 비싼 건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도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티투다시 뭐하는 회사인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FSD가 한국에 등장해 버리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FSD 라이선스를 사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FSD를 못쓰게 막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한테 제발 FSD 좀 사가라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11월에도 라이선스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정작 가져가겠다는 회사가 없네,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그룹이 FSD 라이선스를 사올 수 있다는 것도 맞고 사온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장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FSD를 사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FSD를 굳이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 전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죽 써서 개죽인 싫은 거죠. FSD를 사서 쓰는 순간 고객들의 주행 데이터는 모두 테슬라의 몫입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날린다는 거죠. 실제로 BM이나 벤츠 같은 회사들도 보면 칩이나 플랫폼 정도만 파트너십을 맺고요, 가장 중요한 브레인은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MBOS라고 불리는 차량 OS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위에 엔비디아 드라이브 칩을 올려서 레벨 2와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라이다 같은 센서를 얻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BM도 비슷합니다. 레벨 3를 조건부로 상용화할 수 있었던 게 퀄컴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랫폼하고 스웨덴 어레이브 비전과 에이다스 소프트웨어를 협력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BM도 FSD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iX3부터 이걸 적용할 거라고 하고요. 지원 범위는 레벨 2 플러스 고속도로 자율주행, 향후에는 레벨 3 자율주행이 목표라고 합니다. 어떤 기능이 지원되는지 보면 상황 대응 차선 변경, 이건 뭐냐면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려고 미러를 확인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려고 미세하게 움직이면 이 신호를 감지해서 차로를 변경하고 상황에 따라 추월을 실행하는 겁니다. 액티브 레인 체인지도 있는데 이건 승인된 도로망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외에 AI 기반 주차 공간 감지와 주차 보조,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단 차가 출시된 이후에 OTA로 업데이트해서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FSD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현대기아차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데이터 수집과 학습은 그만큼 더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고요. 테슬라는 그 중에서도 왜 주목을 받는 거냐? 간단합니다. 센서, 칩, OS, 클라우드, 자율주행 스택, OTA 이런 걸 전부 직접 설계해서 운영하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사실상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무리가 있으니 BM이나 벤츠처럼 브레인은 내재화하고 플랫폼을 협업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즉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은 FSD 라이선스를 가져오는 건 매우 단기적인 해결책이라 보고 장기 전략으로는 최악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대차그룹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일단 지금 현재까지도 현대차그룹이 늦었다는 거 팩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발표를 잘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냥 현실만 보고 얘기하자면 어쨌든 42-시 일반 운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내놓지 못한 건 맞잖아요.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수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수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만약 진짜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속도까지 확실한 리더가 나타난다,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미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도 협력하기로 했으니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건 과감히 맡기고 데이터같이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자산은 빠르게 내부에서 연구 개발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로보택시와 항공 모빌리티, 수소차, 로봇 이런 거에 모두 올인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자율주행에 올인할 수 있는 수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이 말은 즉 송창현 대표 인사 정리는 자율주행은 포기한다기보다 이대로는 절대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신호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현대차그룹 임직원분들 모두 저희보다 대단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이든 그게 기업이든 정치든 여론 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평가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비판이 필요하다면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론의 중요성과 시장 동향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비판의 필요성도 압니다. 기업 걱정 왜 하냐면서 이런 목소리까지 무시하며 갈라치기 하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함 모든 자동차 인플루언서들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쪽 상황을 짚고 비판도 하는 거란 거죠. 여론과 시장을 무시하다가 망한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산업 전환기입니다. 2007년에 아이폰, 2008년에 안드로이드가 등장했을 때 노키아는 신비함과 피처폰 중심 전략을 밀면서 터치와 앱 생태계를 과소평가했고요. 결국 나중에 CEO였던 스티븐 엘로비 이 과소평가로 인한 몰락을 인정했습니다. 블랙베리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보안도 약하고 배터리도 약하고 비즈니스 고객이 저걸 쓰겠어 이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물리 키보드를 계속해서 고집했고 소비자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즉 이렇게 운명을 가릴 전환기가 자동차 산업은 지금이란 거고요. 현대차그룹에서도 결단을 내린 만큼 조만간 자율주행과 관련한 큰 소식이 제대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